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현재 미래 전망합니다. 이 골드버그 대사와의 인터뷰는 사전 녹화로 진행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필립 골드버그 대사 나오셨습니다. 자,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회담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같이 보냈는데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 화요일 윤 대통령께서 무명용사탑에 헌화했던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으로 시작해서 수요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예포 21발 발사와 국빈 방문의 축하 의식이 동반된 환영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국빈 만찬은 우아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윤 대통령께서 공연에 합류하셨던 덕택이겠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훌륭한 연설이었고 그분의 영어도 훌륭했습니다. 둘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윤 대통령이 받은 초당적 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 자신의 당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장면들을 꼽으셨는데 정상회담 기간 내내 상당히 많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를 빼놓으셨는데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백악관 만찬에서. 그때 현장에 있었나요? I was there.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매우 격식 있는 공간과 훌륭했던 공연이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노래는 솔직히 멋졌습니다. 미국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기립박수가 있었고 윤 대통령께서 노래를 부르는 중에도 일어나서 박수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도 보셨죠?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양국 우정의 표시이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였는데 한미 두 나라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해냈습니다.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기존에 있던 핵 우산과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워싱턴 선언을 읽어보면 한미동맹과 상호 방위 조약을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하고 격상시킨 몇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핵협의 그룹의 창설입니다. 핵 기획과 전략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함께하며 양국의 군을 더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둘째, 선언문의 문구는 한국의 방어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매우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선언문의 문구는 정말 전례가 없는 것이고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기자회견 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해 공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청자들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문장을 워싱턴 선언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보다 더 명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의된 내용 중에 핵 협의 그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 협의 그룹, 나토의 NPC랑은 뭐가 다릅니까? 핵 협의 그룹은 핵우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방어에 관한 사고나 과정에 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NCG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전 노력들을 격상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과정에 더 참여해야 한다는 한국의 우려에 더 맞춰진 것입니다. 나토의 NPC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논의는 질적으로 비슷할 것이고 나토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들과 같은 종류의 공약들이 동맹국 한국에게도 제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는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이 시점에는 미국과 1대1로 논의하는 것이고 핵 전략과 핵 기획이라는 전체 과정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1년에 4번 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 회의는 언제쯤 열릴지 그리고 서울에서 열릴지 워싱턴에서 열릴지 그런 게 좀 윤곽이 나왔습니까? 날짜나 장소를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 열릴 것입니다. 매우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네. 자, 또 다른 그 핵선언 중에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즉 NPT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왜 반대하는 겁니까?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북한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등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국가 정책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기회의 창을 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지에 관한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워싱턴에서 있었던 논의가 아닙니다. 워싱턴에서의 논의는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에 관한 것이며 동맹국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핵 우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 NPT 체제 핵 확산을 막는 것이 글로벌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이자 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박하고 임박하고 치명적인 핵무기 위협에 처했을 경우에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예외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NPT 체제를 준수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 날 하버드대 강연에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질수록 남한 내에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예정입니까?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 한국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윤 대통령이 또 말씀하신 것은 워싱턴에서 적어도 한동안 다뤄졌던 것으로 핵무기는 군사적 사안인 동시에 경제적,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토론이지 우리가 한미동맹 내부에서 하는 토론의 일부는 아닙니다. 동맹으로서 우리의 대응은 핵에 관련하여 확장 억제와 미국의 핵 우산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한국과 재래식 군사적인 방식으로도 협력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핵 위협과 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에 관해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이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최선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네, 자 이제 북한의 반응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논평을 냈고 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동생인 김여정 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이 험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 가족이 말하는 수사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사는 국제적 담화의 규범을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거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를 더 고려합니다. 자, 그럼 북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이 공개 행사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문하는 곳이 뭐 통상적으로 지도자들이 자기의 자녀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 군부대라든지 군사 시설을 방문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분석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들에 10살 자녀가 등장하는 것보다 그들의 미사일 시험, 핵 능력 등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더 우려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차기 지도자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도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얘기의 주제를 좀 딴 데로 옮겨보겠습니다. 그 한미 두 정상이 또 중국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안 관계에 있어서 힘에 의한 균형을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 즉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중국이 대만 이슈를 힘에 의해서 즉 침략을 통해서 군사적인 수단으로 대만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게 한미 두 나라가 공동된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자명하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안이 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타이완 해협 주변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타이완은 강압적인 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중국이 이 중 어느 것에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믿고 법치에 맞는 행동을 믿는 민주적 규칙에 입각한 국가들의 견해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자, 미군이 이제 항행의 자유작전을 언급하셨는데
그 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이기도 합니다. 그 한국 해군 혹은 한국 공군이 항행의 자유작전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한국 정부가 내릴 결정이지 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곳 한반도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영내 훈련과 지역 안보에 관해 협력하지만 상호 방위 조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워싱턴 선언에도 담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바로 이곳 한국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양안 문제를 자신들의 국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 있어서 대만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면 곧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미치고 군사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이 대만 분쟁 시 대만 방어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자,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타이완 해협이나 타이완에서 뭔가 잘못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정한 가설적인 질문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호 방위 조약과 워싱턴 선언에 따른 우리의 약속은 한국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워싱턴에 갔던 이유인 동시에 28,500명의 미군이 여전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자 대사님 이제 좀 경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IRA라는 이슈가 있었고 칩스법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IRA를 먼저 짚어보면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자국 경제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IRA법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라든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미국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이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보세요. Well, let me say this.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4월에 17% 증가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산 상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지적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우선적인 의도는 2030년과 2050년까지 탄소 감축이라는 녹색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생산 능력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투자 인센티브로 삼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25억 달러 규모의 큐셀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자동차 생산에 관해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2025년에 조지아주에서 생산 시설을 완공, 운영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우리가 동맹국 한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온 것은 그 기간 동안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상업용 차량 판매를 북미 이외의 해외에서 조립 생산된 자동차들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선적으로 우리가 녹색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우리는 한국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부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배터리 부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압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에게만 생산을 의지할 수 없음을 팬데믹 동안 깨달았습니다. 우린 한국에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칩스법 관련해서는
그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히 윈윈 시츄에이션이 있었죠.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제조를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계 이런 데 특화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칩스법을 보면은 반도체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역량을 늘리겠다. 이런 미국 정부의 계획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 삼성과 하이닉스와 충돌을 빚을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반도체 비중이 워낙 한국 경제에서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험 요소가 될까 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칩스법, 즉 반도체법 하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삼성과 SK 모두 미국 안팎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는 것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반도체법을 통해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모두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고사양 반도체 생산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곳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삼성과 SK 등에게는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생산 같은 경우죠. 관련 이야기가 더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와 동맹으로서 우리가 나눈 논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함께 한국 기업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잘 이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글로벌 협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오늘 서울에 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 이 일본 총리가 방문할 거란 보도가 급히 나오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게 이 기시다 총리가 서둘러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시작한 프로세스를 더욱 진전시키는 데 있어 이번 방한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를 존경한다고 이번 국빈 방문 기간에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전 세계인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주 후에 히로시마에서 G7 회담이 열리고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이 이제 한 자리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게 핵심 이슈가 될 걸로 보이세요?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G7 회담의 경우에 항상 그래왔습니다. 금리, 경기 침체, 세계 각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회담 장소가 히로시마라는 점이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한 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핵 이슈에 대해 논의할 때는 억지를 위한 것이고 다시는 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을 하거나 북한과 같은 불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 이슈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G7 회담과 관련해서 그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그 한국에서 있었던 전임 미국 대사들이 한국을 포함시켜서 이 자유진영 리더들의 모임을 G8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G8 멤버로 추가되는 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I think that 우린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한국은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이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G7 회담에 초대받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G8 합류에 대해 미국의 공식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얼마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최한 만찬 행사에 G7 국가 주한대사들과 함께 참여했었는데 우리 모두 한국의 G8 참여를 기원하는 건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대사님, 이 동맹 70주년 맞아서 한국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동맹이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젊은 병사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들어본 적 없는 국가에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이며 한국인들의 가치, 민주적 가치를 더욱 많이 반영하고 싶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인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그동안 달성한 업적을 축하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안보 우산의 역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은 한국군 국방부와 함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여전히 한미동맹의 중심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70년은 이를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네, 골드버그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리는 오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19일에 시작되는 히로시마 G7 회담까지 이번 달은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운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의 위협을 경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서게 될지 집권 2년 차를 맞는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일요 진단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